자, 아까 이제 그 책에 잡은 거에서 그 순서 그대로 먼저 들어가요. 자, 맨 처음에가 계획 파트가 나오죠. 그래서 계획의 수립 절차. 계획 수립 절차. 어떤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절차.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비구속 계획. 우리가 배우는 게 광역 도시 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 자, 요거는 똑같아 만드는 게 비구속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속적 계획. 그럼 오늘 배우는 구속적 계획은 도시군, 자,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법은 항상 공식이니까 비구속은 어디 법에 가도 다 똑같고 구속적 계획은 관리 계획은 딱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요걸로 끝나시면 돼. 그럼 이제 비구속을 만드는 그 계획의 절차는 첫째가 수립 이렇게 나와. 수립. 두 번째는 승인. 자, 세 번째 절차가 공고, 열람. 이렇게 순서가.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배우자. 우리말로 계획행정청이 만들면 확인받고, 알리고,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행정청이 계획 만들면 항상 국민들한테 해야 돼. 알려주고, 보여줄 의무가 있다. 그게 만드는 절차야. 수립, 승인, 공고, 열람. 그 대신에 구속적 계획인 관리 계획은 수립이라고 안 하고 입안. 그 다음에 승인 대신에 결정고시라고 그래. 결정고시. 마지막 절차는 열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슨 차이가 뭐예요? 요 고시를 여기 했고 여기는 공고를 해놨죠 지금. 요런 게 다 용어에 대한 차이예요. 알리는 게 저기는 승인 후에 알렸고 요거 고시도 알리는 거야. 공고나 고시 뜻이 같아. 그런데 쓰는 용어는 차이점이 있어. 계획마다 달라.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알렸어. 여기는 결정할 때 알렸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릴 필요 없이 보여주기만 하면 돼. 저기는 공고하고 보여줬지만 요런 순서가 고시가 미리 되니까 나중에 열람만 한다. 요런 식으로 달라져요. 그러고 이 공고 열람은 누가 하냐면 저기 수립자. 그러니까 수립한 사람이 마지막 절차. 그럼 여기도 열람 누가 하느냐? 그러면 입안자야. 이름만 바꿔줘. 저기는 수립자, 여기는 입안자 그래요. 이런 거는 필기하셔야 돼. 필기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딱 이걸 넣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운 용어들 해봐요. 수립한다, 계획 만들죠? 계획 만들었다예요. 그럼 계획 만들면 항상 상급기관에다가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급기관이 승인을 해줘. 그리고 그걸 다시 돌려보내줘. 그거를 송부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승인한 사람들은 원래 수립한 사람한테 뭐 해줘? 보내줘. 그걸 법에서 송부 그래. 그럼 그 받아서 그 사람들이 뭐 한다?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시험장 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찾아야 될 게 뭐냐? 만약에 수립자 이름이 시장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승인은 누구야 돼? 도지사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것만 찾으면 돼.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계획이 일일이 무슨 계획 누가 만든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장 가서는 수립자애가 시장 써지면 승인권자는 누구다? 도지사다. 이게 맞았으면 맞는 거고 요게 안 맞았으면 틀렸다고 찾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시장이나 군수일 때는 반드시 여기가 누구? 도지사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럼 문제를 바꿔서 여기가 승인권자애가 국토부 장관으로 써져 있어. 그럼 저 앞에는 누구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받아. 이 과정만 하면 돼. 행정청. 행정청 세 단계 배우셨지? 맨 위에 국토부 장관, 그 밑에 시도지사, 그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거 배우셨잖아. 그 단계만 이해하면 다 찾게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그걸 안 해놓은 사람들은 일일이 계획 나올 때마다 다 외우려고 그래. 외우는데 여러분 못 외워. 여러분들이 공법에 나오는 계획만도 한 30개 이상이 넘는데 여러분 그거 못 외워. 못 외우기 때문에 공식을 갖고 정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써진 사람은 당분간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아랫사람이 만들면 그 윗사람이 승인한다. 요 말만 기억하시면 돼. 지금처럼 시장 군수 그러면 도지사 승인한다. 여기가 시도지사 그럼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여기가 국토부 장관 그럼 여기는 시도지사
여기가 도지사 그러면 시장, 군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다 찾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수립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신청하면 윗사람은 확인해주고 돌려보내줘. 그러면 자 원래 수립한 사람이 다시 마지막 절차 공고일람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느냐? 수립하려면 기초조사를 해. 기초조사.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조사하고 측량하라는데 아직은 그런 볼 일 없고 그냥 용어만 기억하세요. 기초조사해. 그리고 모든 행정계획은 의견 청취를 해야 돼. 기초조사한 다음에 의견을 드려야 돼. 의견. 근데 그 의견이 누구냐면 주민하고 지방의회 요 두 개의 의견을 듣고 수립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 절차를 수립 절차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체계가 수립 절차 그러면 여러분들 뭐하고 기초조사 의견 청취다 이 말을 그냥 줄여서 수립 절차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책 읽을 때 수립 절차가 아니요. 뭐 하는 거?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했다. 그걸 줄여서 수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주민하고 요 지방의회라는 지방자만 이제 찾으면 돼. 조 수립자가 시장 써줬어. 그러면 시의회. 군수 그러면 군의회. 도지사 그러면 도의회. 그게 지방의회야. 그러니까 일일이 지방의회 외우실 거 없어. 저 수립자 이름이 시장 군수 그러면 시군.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 이렇게 바꿔만 읽으시면 되는 거야. 그게 지방의회야. 여러분한테 의견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수립 절차야. 그럼 이렇게 해서 수립했으면 신청한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승인하는 게 아니라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고 무슨 위원회 심의 거쳐라 요런 걸 거쳐야 돼. 요거 거쳐서 승인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요거를 절차상으로 승인 절차 그래. 승인 절차. 그러니까 승인하려면 이 절차, 수립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말해. 요게 수립, 승인, 공고일람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속적 계획도 마찬가지. 입안하면 결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신청받은 사람이 결정해서 또 돌려보내면 돼. 그럼 마지막 맨 처음에 입안한 사람이 다시 마지막으로 열람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입안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똑같이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한다. 똑같아 과정은. 의견 청취하라. 주민과 지방의회. 그러니까 행정계획은 비구속이든 구속이든 용어에 대한 차이야. 수립으로 쓰느냐 입안으로 쓰느냐 그 차이고 나머지 절차는 똑같아. 그럼 여기는 똑같은 절차라도 요건 무슨 절차 그래야 돼? 저기는 수립하니까 수립 절차야. 여기는 그렇지 입안 절차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름은 요 이름만 바꿔진 거야. 수립 절차, 입안 절차. 근데 그 내용은 똑같더라. 그 내용이지.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인데 비구속에서는 수립 절차, 구속에서는 입안 절차 이렇게만 바꾸면 돼. 이름만. 그러면 결정고시한다. 그러면 저기 승인할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협의하고 심의하라. 똑같아 과정은. 근데 이제 이름은 여기는 절차를 결정 절차 그런 거지. 승인할 때니까 승인 절차, 결정할 때는 결정 절차 이렇게 이름만 바꿔 써주면 돼. 그러면 차이점 없죠 지금? 똑같은데 비구속은 수립이라고 쓰는 거하고 구속은 입안이라고 쓰는 차이고 저쪽은 승인한다 그러면 결정고시한다. 공고열람한다, 열람한다. 이런 차이밖에 없어. 그리고 그 절차에는 똑같이 수립하거나 입안하려면 기초조사하고 의견 들어라. 그 다음에 승인하거나 결정하려면 협의 심의하라.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월 달부터 가면 여기다 기초조사는 뭐 하는 거다. 주민 의견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거 이제 그때 가서 배우시면 돼. 근데 이 틀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1월 달에 공부하시는 게 훨씬 편해져. 그 다음 이제 계획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수립, 입안, 승인, 결정고시는 뜻은 알았어. 대충은 알았죠. 그런데 공고하고 이 고시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 그 문제야. 두 개가 뜻은 같아.
공고나 고시한다 같은 뜻이야. 다 같은 뜻이 뭐냐면 알리는 행위야. 알리는 행위. 그 알리는 행위라는 뜻은 같은데 요게 어떤 차이점으로 쓰이느냐 그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는 알린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알려요? 자, 상식. 공법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다? 행정청하고 우리 일반 국민과의 관계다. 공법은 일방적이고 강제력이다. 그 행정청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만들었어.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 알려줄 의무 있다 그 말이야. 알려줘야 돼.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내가 이런 계획, 자, 여러분이 안 알려주면 뭔지도 모르잖아. 구속이 된지 안 된지를 알려줘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알릴 때 뭐라고 알려? 공고나 고시라는 걸로 해서 알려준다 그 내용이야. 그럼 알려주는 매체가 있을 건데 매체라고 그러지. 어떤 거를 통해서 알려주느냐? 주로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말해. 관보나 공보라고 그래. 자, 이 관보는 주로 장관들이 쓰는 매체야. 장관들. 그다음에 지자체장들은 알려주는 매체를 공보라고 말해. 그러면 창원시에서 여러분한테 알릴 때 창원시장이 뭘 통해서? 공보를 통해서 알려줘. 국토부 장관이 여러분한테 알릴 때는 관보를 통해서 알려준다 그래. 그럼 여러분이 관보 공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없거든. 근데 관보라는 것은 여러분 책자만의 크기가, 그래서 자 거기가 정부 마크가 딱 찍혀 있어. 그래서 무슨 부에서 국토부 장관이 뭐를 어떻게 했다, 어떤 부서에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알리는 소식지야. 그게 관보야. 장관이 쓰는 거. 그러면 창원시장은 요즘에 보니까 지방에 있는 공보는 벼룩신문 같아. 벼룩신문 크기에다 창원시정 이렇게 써져 있어. 창원시정. 그래서 창원시장이 어디 뭐 중공검사 참석했느니 사진도 박혀 있고, 또 창원시는 어디 어떻게 재개발한다, 재정비한다 이런 말들이 써진 소식지가 있어. 그거를 뭐라고 그래? 공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알려주는 방식이 장관이 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 관보. 그럼 여러분 책에 이렇게 써져 있어.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뭐야? 아, 장관은 관보고 지자체는 공보에 달린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잘 알아듣지를 못하잖아. 그럼 또 널리 알리는 방식에는 주로 뭐가 있나요? 그보다 많은 거 신문이란 게 있죠. 신문을 통해서 알릴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인 계획은 관보 공보야. 계획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도로 난다더라, 여러분 땅 수용한다더라, 그럼 관보 공보에 나면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때는 어디에다? 신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방법도 있어. 이건 더 널리 알릴 때야. 근데 계획에서는 주로 관보 공보 이렇게 말해. 근데 주민 의견 듣겠다 그럴 때는 관보 공보해 놓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어디에다? 신문에 이런 식으로. 요걸 매체, 알리는 매체. 그러면 다시 공고나 고시라는 뜻이 무슨 뜻? 알린다 그 말이에요.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알릴 때 쓰는 용어다. 그런데 관보냐 공보냐 하는 것은 누가 알릴 거냐? 장관이 알려줄 때는 관보, 지자체장이 할 때는 공보 이렇게 말해.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요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알려주는 내용이 일시적이다, 일시적 사항이다, 또는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없는 사항이다. 이럴 때는 공고를 해. 잠깐 알려준다. 여러분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공고 그래. 그럼 반대로 고시는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이런 사항을 알려줄 때는 고시 그래야 돼. 그 다음에 구속력이 있는 사항 알려줄 때 이럴 때도 고시 그래야 돼. 그럼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고시를 썼다. 그 말은 이 계획이 뭐다? 구속력 있잖아. 그러니까 뭐 고시. 여기 구속력 없는 계획이니까 뭐 공고. 다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알리는데 비구속적 계획에다는 공고, 구속적 계획에다는 고시. 또 알려주는 것이 오늘부터 일주일만 알려줘. 그러면 계속이야 일시적이야? 일시잖아. 그럴 때는 공고. 1년씩 2년씩 계속 효력이 있어야 돼. 그럴 때는 고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법률에 쓰는 용어들이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셔야 여러분 문장을 알 수가 있어. 여러분 매 페이지마다 공고, 고시 이런 말 빠진 책 없잖아. 다 매 페이지마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가 열람하고 공람이라는 말이 나와.
열람, 공람. 요거는 이제 보여주는 걸 말해. 보여주는 것. 누구한테?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행위를 할 때 열람한다, 공람한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럼 열람하고 공람은 보여주는데 또 차이점이 뭐냐? 보통 계획을 여기는 지금 다 계획 문제야. 계획 문제. 그럼 계획을 보여줄 때 보통 게시판에다 게시를 해서 보여준다. 그럴 때는 열람이다 이렇게 말해. 공람은 공적인 서류 요걸 통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공람 그래. 이거는 여러분 용어 혼동하시면 안 돼. 지금 계획이라고 그래서 계획. 어떤 분들 간혹가다 질문해. 그럼 우리 지적도 같은 거 볼 때 열람이라고 하는데 안 맞네요. 그래. 그 공적 서류인데 그거는 지금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 계획이라고 그래서 계획. 서류 보는 게 아니라 계획 문제야. 계획. 그 정확한 용도를 파악해야 돼. 쓰는 용어를. 지금 말하는 거 어디? 계획에 쓰는 거야. 계획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문장으로 해보면 창원시장이 계획 수립했어. 그러면 도지사한테 승인 받을 거고 그럼 도지사가 창원시장한테 보내줄 거고 그럼 창원시장은 받아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알려야 되겠지. 먼저 내가 이런 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하고 알려줘. 그리고 열람시켜. 그런데 어디다가 열람이니까 창원시청 옆에 게시판에다 게시해 놓는다 그 말이야. 그게 열람이야. 계획 만들 때. 그러면 이쪽에 다시 창원시장이 어떤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실행할 것까지. 그래서 자 여기 와서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았어. 그럼 도지사가 또 돌려보내줘. 그러면 창원시장은 이제 도지사는 결정하면서 뭐해? 고시까지. 도지사 스스로 알려줘. 창원시장이 만들었는데 누가 알려줘? 도지사가 알려주면 돼. 그러면 창원시장은 받아서 뭐만 하면 돼? 열람. 열람이니까 어디다? 게시판에다 게시해주면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계획을 공람하라 그럴 때는 공적인 걸로 봐. 공적일로. 여러분 참고로 기본 계획을 여러분이 띄워보고 싶을 때 그때는 뭐라고 그래? 공람한다 그래. 가서 서류로 볼 때는 공람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공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통 어떤 경우냐면 이게 발급을 받고자 하거나 발급 또는 복사를 하고 싶을 때 뭐를 내느냐? 수수료 내는 거. 요거를 보통 공람 그래. 계획도 돈을 내고 받아봐야 된다. 돈이 들어가더라. 그럴 때는 뭐라 그래? 공람. 그러니까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는 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럴 때는 그냥 열람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계획에서 용어 나올 때는 반드시 이걸 구분해서 쓰실 줄 알아야 돼. 요런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이제 여러분들 공법이라는 과목에 적응이 돼. 적응. 자, 문장 나오면 소리 만들었다. 쉬운 말로 그냥 우리 말한 대로 계획 만들어서 윗사람한테 확인 받더니 윗사람이 보내줘. 보내주면 만든 사람이 뭐 한다?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돼. 먼저 알려줘야 돼. 그리고 게시판에다 게시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럼 이걸로 말하면 자 계획 실행할 것까지 만들어서 윗사람이 결정. 여기는 윗사람이 바로 고시까지 해서 보내줘. 그러면 만든 사람은 뭐만 하면 돼? 열람만. 차이점. 여기는 승인한 사람이 공고는 알려주는 건 없잖아. 근데 여기는 나중에 수립한 사람이 알렸잖아. 여기는 뭐 한 사람이 결정한 사람이 바로 알려줬잖아. 결정한 사람이 이런 걸 나중에 시험에 내는 거야. 이런 걸 시험에서. 그러면 자 결정한 사람이 알려주면 위반한 사람은 뭐만 해주면 돼? 열람만 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해. 이런 게 계획에 대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1월 달에 가면 광역 기본 관리계획 자세하게 이제 이 과정을 배우시게 돼 있어. 그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용어부터 먼저 해석하셔야 돼. 자, 그러면 1월 달에 새로 오신 분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이제 확 나지 그때부터. 그때는 여러분들은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쉬울 거고 1월 달에 처음 오신 분은 어떻게? 저건 이제 소련말 하는 것처럼 들려. 그게 하늘하고 땅 차이야. 여러분이 그래서 학원은 하루라도 먼저 나면 짬밥이라는 게 있어. 짬밥. 듣는 게 더 많아. 훨씬 달라.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왜 재수를 자주 하느냐. 1월 달이나 11월 달에 안 나와. 자기들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3월이나 5월에 나와. 그럼 이 용어도 모르고 또 공부하는 거야. 이 용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백날 암기해도 따라가지를 못하고 실력이 안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 실력이 올라가려면 기초가 올라가야 되거든. 기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오신 게 뭐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시작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해지거든. 근데 이거 모르고 여러분 상식으로 우리가 지난주 지금 3주 동안 하는데 모르고 1월달 딱 수업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깝깝한 일이야 이게. 더군다나 3월달 가면 이거 안 해주거든. 3월달 이런 거 없이 나가.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공법하러 오면 그때부터 어렵다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기초가 안 되니까 못 따라가는 거 용어 자체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걸 배워오니까 그때 가면 자동으로 따라가. 그리고 쉬워져 갈수록. 용어를 이미 다 아니까. 그러니까 공부라는 차이는 바로 공법은 특수성이 있어. 우리 일반 생활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지금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설령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거 안 써먹는다가 아니라 요거 조금 공부하다 보면 다 보여. 우리 이게 다 우리 옆에 있구나 하는 걸 보이시게 되는 거야. 근데 몰랐을 때는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계획은 행정계획은 이런 거다. 여기서 여기까지 꼭 정리하시고 이런 거는 필기해서 집에 가서 반드시 정리해 오셔야 돼. 이런 거는 그 다음 이제 관리계획으로 들어가. 그럼 관리계획은 6가지 배우는 거죠. 그래서 6가지가 첫째 뭐부터 배워요? 용도, 지역부터 순서를 배워.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용도, 지구를 배워.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을 배우죠. 그럼 이걸 3개를 배우니까 전부 뭐기 때문에 용도야, 용도. 용도의 땅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 해서 순서가 뭐부터 지정이 돼?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구역순이야. 그래서 순서대로 배우시는데 우리가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전부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야. 자, 그럼 오늘부터 관리계획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돼. 뭐해서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도 해서 입안됐고 입안된 걸 보내주니까 결정권자가 뭐해서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뭐했다? 결정했다. 그리고 뭐까지 열람했다. 그걸 줄여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해. 뜻 이해됐나요? 관리계획 결정했다는 말이 여기를 다 거친 걸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용도지역 하나 지정할 때도 그냥 뚝딱 오늘 지정하는 게 아니겠죠? 몇 년씩 소요돼. 몇 년씩. 여러분이 기초조사하는 거 생각해 봐요. 조사 측량하는데 금방 끝나? 안 끝나. 여기서 예를 들어 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낸다. 그 조사하는 것도 몇 년. 조사하는 것도 몇 년. 주민 의견 낸 거 몇 년. 지방의회 몇 년. 요렇게 걸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걸 관리계획 결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결정되면 요 3가지는 그 효과가 대표적으로 뭐가 나온다? 행위제한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글로는 행위제한이라고 똑같은데 다 달라. 행위제한이. 요거 지역 행위제한 다르고 지구 행위제한 달라. 자,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상업지역이야. 그럼 상업지역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높은 이유가 행위제한 여러분들이 금지되는 게 적어 많아. 적지.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 높이도 높여줄 수 있고 이런 상가 건물 지을 수 있는 곳이잖아. 그게 상업지역이야. 근데 상업지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는 어떤 것든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상가가 형성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재 발생률도 높아지거든. 그럴 때 지구 중에서 방화지구를 지정해. 방화지구. 그럼 여기서 상업지역 행위자는 건축 제한 받는다. 건폐율 적용받는다. 용적률 적용, 이게 용도지역 행위제한이거든. 근데 방화지구는 행위제한 요 3가지가 아니야. 이쪽에는 지구별로 행위제한이 따로 있어. 자, 방화지구 지정했다. 거기에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하라. 이게 행위제한이야. 내화구조로 하라. 그럼 이게 뭐야? 불에 타지 않는 구조로 하라. 행위제한이야. 그걸 잘 보셔야 돼. 글자로 행위제한 써놨다고 지역, 지구, 구역이 똑같다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구별로, 구역별로 뭐가 달라? 행위제한이 달라. 용도지역 행위제한은 3가지 말해. 용도지역 행위제한은 지구는 각각 지구별로 뭐로 하라, 뭐로 하라 이런 게 다 달라. 그럼 고도지구는 뭐야? 높이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방화지구는 뭐로? 내화구조로 하라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구역 지정하면 구역에 맞는 뭐가 나와? 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럼 규제가 강화돼, 완화돼? 계속 강화시키는 거야. 그러려고 3개가 있어.
맨 처음에는 뭐 지정해? 용도지역. 여러분 땅에.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하면 뭐 받게 돼?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 이거 먼저 받아. 근데 요놈 갖고 규제가 안 돼. 그럼 두 번째 뭐가? 지구가 들어가. 지구가. 그럼 지구가 들어가 또 행위 제한을 줘. 그래도 안 되면 뭐가 들어가? 구역. 다시 또 행위 제한이 또 들어가. 그러니까 가장 규제가 강력해지는 게 뭐까지? 구역까지 지정했을 때야.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를 보니까 맨날 이렇게 손을 행위 제한은 세 군데 갔다 이러지 말란 얘기야. 행위 제한은 각각 다 달라. 어디가? 지역 다르고 지구도 다르고 구역도 다르다야. 그럼 여러분 시험에는 뭘 내느냐? 지역을 내는 거지 주로. 이쪽을 많이 내니까 우리는 행위 제한을 세 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야. 아까 말한 대로 지구는 모든 지구별로 행위 제한 각각 달라 이렇게. 구역도 다르잖아. 그린벨트하고 공원하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 다 달라 행위 제한이.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 행위 제한은 지역 지구 같다 다르다? 다르다야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 말은 지역 먼저 지정해 놓고 안 되니까 또 별도의 행위 제한이 들어가는 게 지구겠지. 또 지구까지 지정해도 안 되니까 또 뭐가? 구역이 들어가 또 별도로 제한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용어 다르다는 말. 그러니까 한글로 행위 제한 그랬다고 전부 똑같다 그 말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용도 지역에는 행위 제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을 말한다. 그리고 건폐율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용적률을 말한다. 그런데 요거를 갖고 이제 규제를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럼 뭐가? 지구가 들어가더라. 다시 지구까지 안 돼 뭐가? 구역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해. 그럼 이제 시험에서 이제 문제 내는 게 어떻게 내냐면 용도지구란 이렇게 물어봐. 그럼 용도지구란 앞에 이름을 대야 돼.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지정하는 게 뭐다? 용도지구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행위 제한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걸 다시 뭐 하려고?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 뭐다? 지구다. 그래. 그럼 이제 용도구역을 물을 때 용도구역은 이제 앞에 있는 이름을 세 개, 두 개를 다 대면 돼.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역시 또 뭐 하려고? 강화, 완화하려고 지정하는 것이 뭐다?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용어 시험 문제 나올 때 지구나 구역을 이렇게 묻는 거야. 다시 한번. 용도지역은 첫째 뭐 나온다? 행위 제한 나온다. 세 가지 나와. 그럼 이게 규제가 안 되면 시험에서 용도지구란 이렇게 물어봐. 용도지구란 이름 뭐 돼야 돼?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완화하려고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다시 용도구역이란 그러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 이해되셔서? 그 여러분 책에 있는데 혼자 읽으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세 개를 공부하는 방법이야 지금. 용도지역이 대표적인 이런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맨 먼저 요게 지정될 거 아니에요. 용도지역이. 요게 지정이 되면 이런 걸 받게 돼. 그럼 규제가 다 끝나면 더 이상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 또 화재가 발생 우려가 있다더라. 또 공항 주변이다더라. 그럼 또 새로운 지구를 지정하게 되니까 용도지구는 이런 행위 제한 상관없이 이걸 뭐 하려고?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다. 다시 용도구역이란 앞에 있는 행위 제한 두 가지를 다시 뭐 하려고? 강화, 완화하려고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그런 용어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구역하면 앞에 두 개 이름 뭐더라? 지역, 지구 뭐 하려고? 행위 제한 강화, 완화. 지구 그럼 앞에가 뭐만 있더라? 지역만 있더라. 그러니까 지역의 행위 제한 강화, 완화. 그 순서 맨 처음에 나온 거 지역, 두 번째 나온 거 지구, 세 번째 나온 구역이야. 그러니까 관리개혁 내용 그대로 순서 외우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개념 잡으면 오늘은 요걸 배우셔야 돼.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는 말을 쓰고 다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 요까지 지워드릴까요? 요거는 뭐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를 배우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본적인 상식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건폐율이란 무엇이냐?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이 있다. 그 기준이 대지 면적이야.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 면적 얼마가 나오도록 할 거냐? 그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해. 그래서 식에다 곱하기 100 이렇게 써요. 90년대는 건폐율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100분의 50 이렇게 표현을 했어. 지금은 100분의 50이라는 게 50% 백분율 표시로 바뀌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식에 뭐가 들어가? 곱하기 100이 들어가. 옛날에 100분의 50 그럴 때는 여기 없지. 그냥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그러면 앞으로 건폐율은 항상 기준이 뭐다? 대지 면적. 여러분들이 대지를 갖고 있을 때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을 때 1층의 건축 면적이 얼마가 나오도록 할 거냐 규제하는 게 뭐다? 건폐율이야.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건폐율 그러면 건폐율은 무슨 면적 관련된 거야? 건축 면적. 요거를 뭐 하려고? 제한하려고 만든 게 뭐다? 건폐율이야. 그러니까 건폐율 하면 무슨 면적? 건축 면적. 요거 제한하려고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건폐율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면적은 뭐다?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그럼 두 번째, 용적률이란 역시 기준은 대지 면적인데 이 대지 면적에 대한 바로 연면적이야.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바꿔서 해석하면 용적률이란 무슨 면적? 무슨 면적? 연면적. 요거 제한하려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대지 면적이잖아. 그 위에 있는 게 건축 면적이냐 연면적이냐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건폐율은 무슨 면적? 건축 면적 제한. 용적률 하면 무슨 면적? 연면적 제한. 바꿔서 용적률에 의해서 계산된 면적이 나왔다. 그게 무슨 면적이다? 연면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앞으로 요놈만 반복해서 쓰되 공법에도 계산 문제가 나와. 계산 문제가. 전부 여기에 관련된 계산 문제야. 건축법에 가도 계산 문제 나와. 그게 여기에 관한 문제야. 원래는 이게 건축법에 있던 행위 제한인데 그게 국토교에 넘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국토교에서 배운 게 다시 건축법에 가면 똑같이 쓰는 거야. 용어 자체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건폐율 용적률은 기준점이 뭐다? 대지 면적이야.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을 구하는 것은 건폐율이고 연면적을 구하는 것은 용적률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연면적 뜻은 미리서 공부하셔야 돼. 연면적이라는 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이 있어. 하나의 건축물. 그 건축물에서 각층의 바닥 면적,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이것도 하나의 건물이죠. 여러분이 안 되는 이것도 한 동이야. 근데 층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그 층마다 무슨 면적이 있어? 바닥 면적. 그걸 다 합해 놓은 걸 뭐라고 한다? 연면적이라고 그래. 그때 여기서 각층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 각층은 뭐냐? 지상이든 지하든 다 합하면 돼. 지상의 바닥 면적이든 지하에 있던 바닥 면적이든 모두 합한 것이 뭐다? 연면적이야. 이해되셨죠? 다시. 그럼 연면적이라는 용어는 층수는 최소 몇 층은 돼야 돼? 2층은 돼야 되겠지. 2층. 1층에다 연면적 이렇게 써 안 써? 1층에다 바닥면적 합계가 없잖아. 각층이니까. 각층이라면 최소 2층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층의 바닥면적, 2층의 바닥면적 합한 게 뭐다? 연면적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연면적 그러면 딱 몇 층 이상? 2층 이상이야. 2층 이상 건물에서 쓰는 게 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써. 근데 단층이든 2층이든 전부 바닥 면적은 다 있잖아. 바닥 면적. 또 건축 면적은 다 있지. 근데 연면적이라는 용어는 층수가 2층 이상 돼야 쓰는 용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때 연면적은 지상, 지하 다 합한 거야. 지상, 지하 다 합한 거야. 자, 단 지상, 지하를 다 합했다고 그랬어. 근데 단 용적률 산정시
자, 또 용어가 산정한다. 여러분 말로 계산한다 그 말이야. 계산한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의 면적, 그 다음에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요 두 가지 면적은 연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가 요 두 가지야. 연면적이냐, 용적률 산정할 때냐 이 말을 물어봐. 그러니까 연면적에는 모든 층이 다 들어가. 모든 층이.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그 지상하고 지하에서 어디 빼야 돼? 지하는 무조건 다 빼야 돼. 지상에서는 뭐로 쓰고 있으면 주차용으로 쓰는 거는 모두 빼줘야 돼. 그래야 용적률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맨날 묻는 시험 문제 이게. 자, 다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물의 어디야? 각 층이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한 거야. 거기서 각 층은 어디를 말해? 지상이든 지하든 모든 층을 다 합한 거다. 그게 연면적이야. 근데 용적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계산할 때는 특히 무슨 면적은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서 빠져야 돼. 또 지상에 뭐로 쓰고 있는 거? 주차용으로 쓰고 있는 것도 빼야 된다. 이렇게 말해. 이론적인 시험 문제 늘 나와. 이게 건축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또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자, 여기 이제 기본 용어예요. 그 다음 그러면 건폐율은 이런 건데 용적률은 이런 건데 왜 이걸 만들게 됐느냐 그 문제야. 건폐율은 평면적 규제 그래. 평면적. 요거는 입체적 규제 그래. 평면적 입체적 규제. 요건 이제 학문이야. 학문. 그럼 법률에서는 요런 평면적이란 규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요 말을 써. 뭐를 확보? 공지. 빌공자, 땅 지자야. 땅에다 뭐를 공간 확보하라 그 말이야. 땅에 공간을 확보하라. 왜 그러는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식적인 이야기. 자, 여러분들이 대지라는 땅이 있어. 대지라는 땅은 어디하고 연관돼 있어? 도로. 도로 없는 땅에는 건물 지어 못 지어? 못 지어. 그래서 부동산 학계로 맹지 그러잖아. 맹지. 똑같은 대지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말은 도로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도로에 안 붙어 있는 것은 건물 지을 수가 없어. 도로에 안 붙으면 출입 통행이 안 돼. 그래서 통행을 가능하려면 어디에가? 도로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축법만 가면 그걸 배우시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도로다 그러면 도로 옆에 있는 땅들이 뭐예요? 대지야. 바꿔서 대지 그럼 어디하고 붙어 있어? 도로에 붙어 있어. 그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집에 전부 어디에 붙어 있어? 도로하고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서 들어가든 차로 들어가든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도로 없으면 날아가든가 땅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대지는 어디하고? 도로에 붙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그런데 집에 가다 보니까 대지가 하나 따로 있어. 다 모든 대지가 서로 붙어 있어? 서로 다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상식으로 도로 옆에 이렇게 대지가 있어. 그리고 또 여기가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다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게 대지인데 왜 대지에다가 공지라는 걸 확보해야 되는가 볼게요. 만약에 법에서 이런 대지에다가 건폐율 적용을 안 하기로 했어. 건폐율 적용을. 그럼 여러분이 대지 소유자인데 건축 면적 최대로 해요? 최소로 해? 응? 최대. 최대로 해야 여러분 공간이 넓어지거든. 그러니까 담장 빼고 이렇게 최대로 했어. 그 여기다 이제 출입문 만들겠지. 그럼 사람은 통행은 되겠지. 자, 여기도 최대로. 자, 여기도 최대로. 자, 그럼 본인들 생활하기는 좋아. 그런데 일조, 채광, 통풍에 지장받게 돼. 화재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옆으로 번지게 돼. 그럼 국가에서 보니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맨날 타 죽고 재산상의 피해가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공법이란 과목이 공공복리의 증진이잖아. 공공복리 증진. 그래서 이 지역은 건폐율을 50%로 내가 강제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50%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건축 면적이 대지 면적의 반만 나오게 이렇게 건축을 규제했다 그 말이야. 그럼 공간이 어떻게 돼요? 많이 확보됐잖아. 그러면 일조, 햇볕 문제, 바람 문제 전혀 지장받지 않을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지니까 화재가 바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규제되는 게 뭐다? 건폐율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건폐율을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의미 때문에 건폐율에 규제한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평면적이다. 법조문에는 뭐 학자라? 요 단어. 뭐? 공지를 확보하라. 공지. 빈터를 확보하라 그 말이야. 요게 건폐율의 기본 개요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입체적 규제인데 입체적이니까 뭐하고 관련될 것 같아요? 높이죠? 끝없이 높이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건축물의 총규모를 규제한다. 규모니까 면적이죠? 전체 면적을 규제하겠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평면적 규제를 하니까 높이 제한하고는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높이 제한하고는 상관이 없지? 공지만 확보하니까 옆으로 가는 것만 막으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높이 제한은 상관이 없더라. 근데 입체적 총규모를 규제하니까 높이 제한하고 상관이 있게 되더라. 그럼 두 개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럼 뭐가 나와? 용적률, 연면적, 높이다 그 말과 같은 거야. 용적률 높이고 연면적도 무슨 뜻? 높이 제한한다 그 말과 같아. 그런데 높이 제한하고 상관은 있더라 그랬는데 이게 간접적이더란 이야기야. 간접적 높이 규제라 한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분명히 높이하고 상관이 있는데 직접이 아니라 무슨 방식? 간접적 방식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간접적이다 그 말은 반드시 뭐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와야 뭐한다? 높이가 규제돼. 그러니까 용적률만 하나 갖고는 높이가 제한돼 안 돼? 안 돼. 먼저 뭐부터? 건폐율 주고 용적률도 줘야 높이가 제한돼. 그래서 뭐라 그래? 간접적 그래. 요거 이해 안 되셔 지금? 안 되지만 금방 저기 있다가 계산 문제로 하면 금방 이해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런 게 이론 문제인데 이론이 안 되면 좀 이따 문제로 가다 풀면 또 알게 돼 있어. 그 다음 건폐율과 용적률은 두 개 모두 다 상한선 규제라 그래. 상한선 규제법이라 그래. 자, 문장 그대로 상한선 뭐예요? 가장 높은 선죠. 높은 선. 근데 규제니까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앞으로 상한선이란 숫자 뒤에 뭐가 나오는 방식? 이하로 나오는 방식. 얼마 이하로 하라 그 말이야. 그럼 아까 여기서 내가 건폐율 50 그러면 최대는 얼마? 50을 하되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뒤에가 무슨 뜻? 요거로 하라 그 말이 상한선이야. 그 앞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숫자 대 전부 뭐가 나와? 얼마 이하로 이렇게 나와. 그럼 반대로 하한선 규제 얘기 나와. 하한선 그러면 얼마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얼마 이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공법 시간에는 요 용어가 두 개 나와. 상한선 그러면 뭐하고 뭐? 건폐율 용적률이야. 하한선은 건축법 시간에 대지 분할이 나와. 대지 분할. 땅 쪼개는 것도 얼마 이상으로 쪼개라 이렇게 나오지. 너무 적게 쪼개지 말라 이런 거야. 그때는 하한선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용어만 이해되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오늘 건폐율 용적률은 뭐다? 상한선 모든 숫자 뒤에 뭐 나온다? 이하로 하라고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요게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야.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자 이제 계산 문제로 두 개를 응용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공법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와도 오늘 배우는 두 문제만 하면 그 두 문제만 하면 모두 이거가 응용할 수가 있어. 가장 기본 문제니까 정확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대지가 100제곱미터가 있어. 대지가 100제곱미터. 거기에 건폐율이 50%를 적용해. 이하가 아니라 그냥 50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용적률은 100%를 적용해.
그랬을 때 이 대지에는 몇 층짜리 건물이 나오게 되는가? 요걸 갖고 하나를 정리해 볼게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먼저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몇 층이냐 이런 거 물으면 간단해요. 용어는 용적률 숫자 나누기 건폐율을 하면 바로 층수는 나와. 몇 층이야? 2층이야, 2층. 이런 계산 문제는 간단해요. 근데 원리를 알려고 배우는 거, 원리를. 자, 어떻게 해서 2층이 나오는가 원리를 배울게요. 자, 요게 대지가 100짜리가 있다. 자, 이때 건폐율이 50% 적용한다. 그러면 건폐율 50%란 무슨 면적을 기준해야 돼? 무슨 면적? 그러지. 항상 요거 나오면 요걸 찾아라는 이야기야. 대지 면적을 찾아야 돼. 아까 저 기준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50%란 이 면적의 50이죠? 대지 면적 100에 대한 50이야. 그럼 100에 대한 50이니까 얼마야? 50. 그럼 이 대지 안에 50제곱미터라는 이 내용이 나온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 50제곱미터를 우리는 무슨 면적이라고 그래? 건축 면적. 아까 건폐율 건축 면적, 용적률은 연면적 이랬잖아. 그러면 돼. 이런 게 빨리 나와야 돼 이제. 그러니까 건폐율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를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그럼 한 층에 최대 얼마? 50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됐거든. 다시 용적률이 100이야. 그럼 용적률 100도 무슨 면적? 대지 면적 100에 대한 100%야. 퍼센트는 1이잖아. 100이라는 거 1이잖아. 100 곱하기 1이니까 100제곱미터야. 그럼 거기서 나오는 용적률에 의해서 100제곱미터가 나왔다. 이게 무슨 면적? 요게 무슨 면적? 연면적. 아까 여기 요거. 건폐율 무슨 면적? 건축 면적. 용적률 연면적. 그러니까 건폐율로 계산되면 건축 면적, 용적률로 계산되면 연면적이야. 연면적 100이란 뜻이야. 그럼 연면적 100의 뜻 다시 해석해봐.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한 것이 100이 됐다 그 말이잖아. 그럼 현재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얼마로 보면 돼? 50으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나눴더니 층수가 2층이다. 요 내용이야 지금. 원리대로 하면. 그러니까 숫자만 계산하는 거 간단한데 기준 잡으셔야 돼. 건폐율 하면 무슨 면적? 대지 면적에 얼마 그 말이야. 그럼 대지 면적에 따라 얼마 해서 나온 숫자가 나와. 그럼 그 숫자는 건축 면적으로 봐. 용적률 얼마? 그러면 대지 면적 보고 얼마 계산하고 그렇게 나오면 연면적이 돼. 그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수니까 건폐율로 나온 숫자로 나누라 그 말이야. 그러면 몇 층이라고 나온다 그 뜻이겠죠. 자, 그런데 아까 건폐율은 높이지 않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건 상관이 있다 그랬죠. 상관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용적률을 200%로 주어졌어. 자, 그럼 연면적은 얼마가 돼? 200이 되겠죠? 용적률이 200이니까 200 되겠잖아. 그럼 나누기 50 했어. 몇 층이야? 4층. 높이가 올라가죠 지금? 한 번 더. 용적률을 300으로 줬어. 300으로. 300이 되겠죠? 나누기 50이니까 몇 층? 6층. 자, 이제 다시 반대로. 용적률을 50%로 줬어. 그럼 연면적은 50이 되겠죠? 나누기 50이야. 그럼 몇 층? 1층. 높이 관련돼 안 돼? 높이 관련이 있죠? 높이 관련이 있잖아. 숫자가 적어지니까 층도 낮아져. 숫자가 커지니까 층수가 높아져. 높이 관련됐잖아. 이게 높이 관련이야. 그러니까 용적률은 여러분들 생활할 때 낮을수록 좋아, 높을수록 좋아? 높을수록. 건폐율 용적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야. 높을수록. 땅값이 비싸다. 그게 뭐야? 건폐율도 높고 용적률 높을 때 토지 효율이 높은 거잖아. 자, 여러분이 똑같은 100인데 용적률이 자 건폐율이 90일 때와 건폐율이 20일 때 차이가 뭐야? 건축 면적 90, 20 차이잖아.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클수록 여러분한테 좋은 거야. 넓고 높게 그 말이야. 넓고 높게.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층은 계속 높아져. 용적률 낮추면 층수도 낮춰져. 높이 관련 있죠. 근데 왜 간접이냐?
지금 뭐가 있으니까 건폐율이 있으니까 높이가 제한이 된 거지. 그럼 여기 없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대지 면적하고 용적률만 있어도 뭐는 구해? 연면적은 구하잖아. 근데 나눌 수 있는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높이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그래서 간접이야. 용어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높이 제한 관련된 저거 잘 시험에서는 이론은 나올 때 저렇게 주는 거야. 이론을 줄 때는.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 그걸 여기서 이해한 거야. 지금은 높이 제한이 뭐가 있으니까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으니까 높이가 지금 제한되고 있는데 건폐율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져?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으니까 층이라는 거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그래서 간접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간접적 그 말은 뭐하고 뭐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다 있어야 높이를 제한한다. 이걸 간접적 높이 규제다. 이해됐나요? 층수 구하는 방법 높이 제한 관련된 거 설명드린 거예요. 이걸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대지가 1000제곱미터가 1000제곱미터. 이때 각 층의 바닥 면적을 500이라고 주어졌고 지상 5층, 지하 2층 이렇게 건축이 됐어. 자, 주어진 보기대로 건축이 됐다. 이 경우에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냐? 용적률은 얼마이냐? 이 건물의 층수는 몇 층으로 할 거냐? 자, 보기를 3개를 드렸어. 한 문제 갖고. 그럼 이제 배운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연면적 구하라. 그럼 아까 연면적 뜻이 뭐예요? 하나의 건물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 다 합한 거다 그랬어. 그때 각 층이란 지상도 들어가고 지하도 다 들어간다 설명해 드렸지. 그럼 당연히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놈 쓰고 그 다음에 총 7개 층이죠. 지상 지하 다 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면적은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다? 3500이다. 이게 답이야. 그런데 용적률을 물었어. 이제 용적률을. 그럼 용적률은 식을 써야 돼. 구하려면. 용적률이란 무슨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니까 연면적 들어가야죠. 다시 곱하기 100이 돼야 돼. 자, 그럼 숫자 대입하세요. 대지 면적 얼마? 대지 면적 1000. 주어진 대로. 다시 연면적 얼마? 연면적 요게 답이요. 포인트야. 3500이 아니라 2500 해야 돼. 여기 계산할 때는 뭐 빼라? 지하층, 지상의 주차장 빼라. 요게 답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론을 할 때는 다 더하는 거고 용적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어디 빼고 지하 빼고 지상의 주차장 이걸 시험에서 저렇게 내든가 이론으로 이렇게 내든가 두 가지 중 하나 이게. 해년마다 문제가 되게.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니까 용적률은 250%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묻는 이유는 요거는 다 포함된다는 뜻이고 똑같은 연면적 글자 써졌는데도 뭐가 들어가면 용적률 차이점. 이제 적어드리면 그냥 연면적 하면 지상, 지하 다 더하면 돼. 지상, 지하. 근데 여기다 연면적인데 앞에 뭐가 들어가면 용적률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지하는 무조건 빼야 돼. 지하는. 그다음에 지상에 혹시 뭐로 써지면 주차 쓰면 빼줘야 돼. 그게 차이점이야. 공부하시겠어요? 이론은 저렇게 출제돼. 계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계산하라고 나와. 이게 건축법 시험 문제야. 건축법 계산 문제. 용적률 구하라. 그때 이렇게 내.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거든 반드시 연면적인지 똑같은 연면적인데 뭐가 들어있다 없다? 용적률. 요 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구분해. 그럼 용적률자가 붙으면 무조건 지하 뺀다. 지상에 있는 주차장 뺀다. 그 생각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 풀어지지. 세 번째. 이 건물의 층수는 몇 층이냐 또 이렇게 묻겠죠. 층수는. 그러면 이 건물은 5층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다시 층수에는 무슨 층 제외? 지하층.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층수는 어디 빼고 지하층을 뺀 지상만을 계산한 게 층수야. 그러면 역시 층수나 용적률은 높이가 나는데 높이는 무조건 어디 뺀다? 지하층 뺀다 그 말이야. 이런 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배우는 목적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론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요 두 문제를 이해를 정확하게 해두셔야 돼. 그럼 요 두 문제만 있으면 이 공법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다 풀어져. 요런 거 갖고 다 풀어져. 그러니까 정확한 가장 기초적인 용어로 두 개 해드렸으니까 정리해 두셔야 돼. 그럼 1월 달에 가도 여기까지 한번 또 해드려. 똑같이. 숫자만 내가 바꿔서.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숫자만 바꾸면 돼. 숫자만. 자, 예를 들어 여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120이라고 그랬어. 120. 아니면 100으로 그대로 해봐. 100. 그러면 여기가 20이야. 20. 여기는 40이야. 그럼 층수 몇이야? 그냥 층수는 40 나누기 20 하면 되잖아. 간단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냥 층수만 물을 때는 뭐하고 뭐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눠주면 층수가 나와. 그러니까 숫자 아무리 바꿔봤자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야. 원리 이해되면 그 원리를 설명을 이해를 하고 만약에 층수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 나누기 뭐 용적률 나누기 건폐율 하면 무조건 층수 나와. 그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면적 물었을 때 요렇게 묻는지 요거 묻는지를 이렇게 구분해야 돼. 뭐가 들어가면 용적률자가 들어가는 연면적에는 뭐 뺀다? 지하 뺀다. 지상의 주차장 뺀다. 그 두 말만 알면 되잖아. 그냥 연면적은 다 들어가 있어. 다 모든 층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층수 그러면 어디 빼고 지하층 빼고 층수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배우는 것 중에서 용도지역 끝났어. 용도지역. 이제 쉬었다가 용도지역 종류 몇 개냐, 지구 종류 몇 개냐, 구역 뭐냐, 요거 이제 배우실 거야. 쉬었다가.